만약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칩시다. 그때 선생님 예를 아마 주사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게 주사위니까요.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시행이라 불러요.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 뜻입니다. 시행.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일렬로 세운다. 뭐 반장을 뽑는다. 회장을 뽑는다. 뭐 이런 식이겠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건 시행이 되는 거고, 근데 행동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결과물이 나옵니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그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소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 3, 5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얘를 뭐라 부르냐면 그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테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시행, 그 행동에 어떤 특정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건 사건, 그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확률은 가능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인데 이건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합의 사건이라는 건데, 합의 사건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요. 그 메뉴판을 봤어. 근데 메뉴판에 이 집은 밥 종류하고 이제 면 종류를 팔아요. 근데 밥의 종류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면류는 우동이 있고 그다음에 짬뽕이 있고 뭐 이렇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이 가게에서 점심 메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밥의 경우에, 밥류의 경우의 수가 3가지죠. 그 다음에 면류의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과 2를 더한 5가지가 정답이 돼요.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예를 들었으니까 설명도 쉽고 내용 파악도 쉬우긴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메뉴를 선택할 때 밥이라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면이라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인데 그 각각의 사건을 더하더란 얘기죠. 근데 이 더할 때 핵심이 뭐냐면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로 문장에서는 뭐 사건 A 또는 사건 B를 한다거나 사건 A 거나 사건 B를 선택하거나,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오면 이건 두 사건을 혹은 세 사건을 덧셈해서 처리한다. 그럼 밥 메뉴 하나를 선택하면 면은 저절로 선택이 안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하게 되면 밥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합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거와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고배 사건이거든요. 고배 사건은 내가 집에서 이 예전에 들어드린 적 있어요. 집에서 PC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해. 그러니까 집에서 PC방까지 갈 때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3호선 있고, PC방에서 친구네 집까지 갈 때는 버스가 100번 버스, 101번 버스 2개가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집에서 PC방에서 친구를 만나 다시 그 친구네 집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지하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고, 일단 집에서 PC방 갈 때, 그 다음에 다시 친구 집 갈 때 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죠. 근데 이 케이스는 아까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2개의 사건을 더 했었는데 실제로 집에서 PC방 가서 친구의 집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하철 자, 이 지하철 1호선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버스 100번을 타고 친구 집에 갈 수 있을 테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101번을 타면 친구 집,
2호선을 탔 때도 100번, 101번. 3호선을 탔을 때 100번, 101번. 총 가지수는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상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가지. 정답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선택할 때 위에 있는 지하철과 아래에 있는 버스의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지만 이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고배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동시란 말 안에는 시간적인 발생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동시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얘기는 선택의 가지수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선택하고 버스를 같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노선표를 짤 때 지하철 하나, 버스 하나를 같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이,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는 친구네 집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하철만 타거나 버스만 타거나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PC방 같이 친구네 집을 동시에 거쳐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사건을 곱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A, 동시에 B. 혹은 A, 그리고 B. 이런 느낌이죠. 둘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될 때. 그런 느낌에서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 하신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이걸 계산할 때는 실제로 곱의 법칙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의 법칙을 계산한 겁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다 덧셈한 거니까요. 근데 이걸 좀 더 간편하게 정리한 게 이제 이 내용일 뿐이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지 뻗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를 수용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형태를 수용도, 나뭇가지 뻗듯이 뻗쳐가지고 각각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잎의 개수를 세는 것, 이런 형태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용도로 부르는데, 수용도는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입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히 가는데, 이 수용도를 그리는 거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뒤에도 보면 이 교재도 이제 교란순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 수용도는 귀찮은 혹은 노가다의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복잡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쟤는 막 몰라서, 나는 막 공식으로 딱딱딱딱 푸는데 쟤는 몰라서 다 이렇게 막 펼쳐놓고 푸나봐 라고 해서 혹시 이거를 저급한 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우의 수는 어려운 문제, 다른 문제들은 어려운 경우가 유형이 어려워졌고 그 유형에 맞춰서 또 다시 문제를 꼬우다 보면 유형도 복잡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요령이라든지 또 문제풀이에 필요한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는데, 경우의 수의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 이겁니다. 다 찢어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론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이런 어떤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이겁니다. 다 찢어놓고 일일이 다 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일단 내용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하실 때도 보면 확률 통계라는 이제 교재에 가보면 좀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애들이 선택 과목 중에 지금은 여러분 때는 아마 기회가 없을 텐데 선택 과목 중에 이제 확률 통계, 그다음 미분과 적분, 그다음에 기하, 벡터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애들이 제일 수학에서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수능을 보려면.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뭐냐면 확률 통계거든. 근데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절대 확률 통계가 만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통계는 계산이 아주 지저분해서 그렇지 통계는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와. 근데 확률은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은근히 어려운 파트고 거기에는 주로 뭐가 안 되냐면 수학적으로는 너무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적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인이 어디서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다 풀이를 보여줘도 그때 가서 또 되물어요. 그럼 내 풀이는 뭐가 틀렸어요?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하나 잡아주다 보면 수학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어적 해석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선생님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책 좀 많이 읽으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 옛날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됐던 것 같아. 문제를 읽으면서 애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수학 선생님이 수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 확률 통계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 같이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내가 국어 선생님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문장을 해석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 문장에서 요구한 말은 이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국어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더불어 책도 좀 읽으시고. 자, 합의법칙, 고배법칙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지만 문제 이렇게 녹아들게 되면 이게 어떨 때는 합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곱해야 되는지 미묘하게 헷갈릴 때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해야 되느냐 고배법칙 아니면 동시에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면 합의법칙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쉬운 문제들이야 금방 구분이 되죠. 근데 문제 안에 복잡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끔 이게 합인지 곱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합곱을 같이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묘하게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오죠. 이게 여기 372페이지에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자신의 답안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경우라고 해서 얘가 이건 하나의 예인데 5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 하나의 답안지를 선택하여 채점을 한답니다. 근데 자신의 답지는 채점하지 않아야 돼요. 보통 그렇잖아. 선생님이 야 니네 여기 5명 딱 있네요. 5명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채점지를 걷어. 그래서 각자 자 내가 채점지를 각자 줄 테니까 받은 채점지를 채점하자 했을 때 보통 자기 채점지는 잘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잘못하면 자기 채점지인 거는 고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채점지가 아닌 다른 채점지를 받아서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전체 학생들이 자기 채점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점지를 받아서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세는 방식을 보통 우리가 교란순열이라 불러요. 자, 이렇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교란순열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할게요. 책에는 없지만. 좀 쉬운 것부터 합시다. 3명의 학생이 있어요. 3명의 학생이 답안지를 채점할 거야. 근데 자기 답안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채점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가 채점지를 받을 때 A 채점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A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B의 답안지를 받아요. 혹은 C의 답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B는 지금 남아있는 답안지가 A 거하고 C 거 2개 남았죠.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그럼 나머지 C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C가 자기 답안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럼 안 될 테고 그럼 B 한 다음에 C가 이리 오고 A가 이리 오는 케이스. 그래서 A, B, C가 받는 답안지가 B, C의 손으로 받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 A가 C의 답안지를 받았다면 그럼 남아있는 답안지는 A와 B 2개 남죠. 그럼 얘가 A를 선택하고 얘를 B가 선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니까. 근데 C 답안지 빼고 남은 건 A, B인데 B, A 순으로 가게 되면 B가 자기 답안지를 채점해서 되지 않아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인원수를 좀 늘려봅시다. 그럼 만약 사람이 3명이 아닌 4명이 있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B 거 아니면 C 거 아니면 D 거를 선택하겠죠.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남아있는 답안지가 A, C, D가 남았죠. 그럼 순서대로 A, C, D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럼 A, D, C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순서는 다 바꿨죠. 근데 얘가 이제 C를 선택하는 경우 C, D, A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C, A, D 이건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D를 선택해서 D, A, C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D, C, A 이건 안 되겠죠. C가 자기 답안지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걸 일일이 연습할 때는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가셔야 돼요. 남아있는 답안지가 A, C, D가 남았는데 일단 여기다 A를 두게 되면 C, D 배열로는 안 되겠죠. D, C의 배열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럼 A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답안지 중에 A, C, D 남은 것 중에 A가 아닌 C를 선택했다면 B가, 그럼 나머지는 AD가 남았겠죠. 근데 AD 비열하게 되면 D가 답안지결을 자기 걸 갖게 되니까 AD가 아닌 DA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럼 B가 C의 답안지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는 다 계산한 거고, 다시 B가 D의 답안지를 선택하는 케이스. 그럼 남아있는 답안지는 AC인데 CA로 가게 되면 C가 자기 답안지니까 AC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같은 상황으로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가끔 이게 좀 문제를 꼬아놓으면 좀 약간 다르게 나올 때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원수대로 각각 나눠주는 케이스로 본다면 여기 세 가지, 그럼 얘도 이제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알파벳만 바뀌지 같은 패턴일 테니까 얘도 세 가지. 그럼 각각의 사건을 더해야 되나요? 곱해야 되나요? 다시 우리가 배웠던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묻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위에 있는 사건은 A가 B 답안지를 가졌다라는 사건, 가운데는 A가 C 답안지 사건, 마지막은 A가 D 답안지를 가진 사건이에요. 그럼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씩인데 이걸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돼? 이걸 더해야 돼? 더해야지, 이 양반아. 지금 졸려가지고 눈 꿈벅꿈벅 진짜. 더해야지. 이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어떻게 A가 B 답안지를 갖는 동시에 C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D 답안지를 갖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곱셈이 아닌 덧셈 하셔서 총 9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5명을 합니다. 아, 선생님 지겨워요. 나도 지겨워.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A가 자기 답안지가 아닌 B를 가졌을 때, 그럼 B를 가지면 남은 거는 A, C, D를 갖겠죠. 그 A, C, D를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약간 노가다성이 있는데 이렇게 펼쳐서 수용도로 계산하다 보면 5명일 때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44가지가 나와요. 그럼 6명일 때는요? 안 합니다. 6명일 때는 그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시험장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주로 수준이 많이 나오는 이런 교란 순열 있죠? 지금은 답안지를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바뀌어요. 말만 바뀌는 뿐이죠. 인원수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보신 바와 같이 3명이 서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는 것, 그 다른 것이 지금은 답안지지만 어떨 때는 가방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모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딜 갔는데 얘가 어딜 여기 다니면서 어떤 남학생 하나가 학교 갔다, 도서관 갔다, PC방 갔다, 친구의 집 갔다, 요 4군데를 다니면서 어딘가에 우산을 놓고 온 거야. 그 우산을 놓고 있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 뭐 찾는 이런 문제들도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서로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3명일 때는 보신 바와 같이 2가지밖에 안 나와서 시험이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나오면 4명 아니면 5명이에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렇지만 이 교란순열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차라리 외우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4명이 서로 다른 것을 갖는 경우의 수, 그러면 9가지고 5명이 서로 다른 것을 갖는 경우의 수는 44가지예요. 6명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시험장에서 일일이 나누어서 풀라고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거는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서 5명이긴 한데 뭐 그런 케이스죠. 5명이긴 한데 뭐 이 한 명이 이 한 명이 어떤 특정 이유가 있어서 얘 경우의 수를 고정해서 딱 찍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경우는 나머지 4명만 자유롭게 각각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가져간다는 뜻이죠. 뭐 그랬을 때는 이 한 명의 경우의 수를 따로 계산하시고 곱하기 9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4명의 교란순열 문제는 9가지니까요. 무슨 말이었냐면 A가 어떤 특정 상황에 도달을 해요. A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문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A의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A의 경우의 수는 뭐 4가지였다고 칩시다. 그 나머지 4명은 각자 자기 가방이 아닌 나머지 가방을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 케이스니까요.
4명이 서로 다른 것을 가져가는 케이스. 그럼 정답은 4, 9, 36. 뭐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러니까 4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는 경우의 수, 5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거의 이 개수는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냥 이런 케이스는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교란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죠. 간단하게. 초반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서 지금 우리 승준이가 막 꾹꾹 졸고 있지. 너무 쉬우니까. 미친 방승준.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한 지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꾸벅꾸벅. 너무 쉽지? 너무 쉬워서 그러겠다, 지금. 눈 그냥.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여기 나온 눈금을 A라 부르고 여기 나온 눈금을 B라 부를 거예요. 그럼 각각의 눈금을 더해서 합이 6이 나와야 돼요. 6의 배수인가요? 6의 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두 눈금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합은 최소값이 2가 되고 최대값이 12가 되죠. 그럼 이 안에 6의 배수는 6 말고 12도 있겠네요. 그래서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케이스를부터 먼저 찾아보면 앞에 1, 뒤에 5, 2, 4, 3, 3, 4, 2, 5, 1 5가지입니다. 합이 12가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두 눈의 합이 12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는 5가지, 여기는 1가지 더하나요? 곱하나요? 이건 더해야 되죠. 두 눈의 합이 6인 동시에 12.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결국 이것도 또 눈의 처리가 되겠죠. 두 눈의 합이 6이거나 또는 12이거나 합의 법칙 총 6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고 밑에 있는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이건 대놓고 또 눈이라는 말이 나왔죠.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죠? 48까지 갈 겁니다. 총 몇 개인가요? 그럼 몇 개예요? 50을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몫이 필요하죠? 16개. 나머지 2가 남는데 나머지 2는 50까지 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앞에 있는 두 자리에서 이제 끊긴다는 얘기니까 48에서 끊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총 3의 배수는 16개. 두 번째, 8의 배수. 8부터 8, 12, 16, 24 이렇게 해서 얘는 어디까지 가나요? 얘도 48까지 가죠? 그럼 50을 8로 나누면 6, 8, 48 그리고 나머지 2가 남죠? 6개. 그럼 2를 더하면 22개 맞나요? 아니겠죠. 왜 아니냐면 숫자가 1, 2, 3, 4 쭉 해가지고 47, 48, 49, 50 이렇게 총 5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개수를 세는 겁니다. 또는이잖아요. 근데 3의 배수를 셀 때 쭉 세우다가 여기 48, 3의 배수인 48을 셌어요. 근데 또 8의 배수를 하다가 48을 또 세게 되죠. 그럼 48인 숫자는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 48인 숫자는 3의 배수할 때 벌써 선택이 됐던 숫자야. 빠져나왔다고 봐야 돼요. 3의 배수하면서 골라냈던 숫자인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8의 배수하면서 한 번 더 그 숫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두 번 중복해서 개수가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3과 8의 공배수인 10, 20, 4의 배수인 이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2개. 이거 뭐 2개밖에 없으니까 셀 게 없어요. 2개. 이 2개를 빼줘야 됩니다. 정답은 20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 파트는 집합을 좀 배워오고 읽어 배우면 좀 쉬운데 이 교과 과정상 여러분들 집합을 배웠어요?
니네는 배웠다, 집합? 기억 안 나? 집합 배웠잖아. 집합을 배운 사람한테는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요? 근데 너무 무리한 걸 부탁하나? 이게 무슨 말이었죠? 이게 무슨 집합이요, 이거? 합집합, 그렇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섞는 거지. 근데 이 합집합 할 때, 그 합집합, 이 N의 의미는 뭐죠, 그러면? 이게 교예요. 이건 N이야, N. 알파벳 N. 아무도 기억을 못 하나요? 합집합의, 그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셌잖아요.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를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빼낸다 라는 뜻이었죠. 그치?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었다는 얘기죠. 수학을 반에, 우리 반 학생의 지금 학생 수가 10명이 있어요.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들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7명이 손을 들었어. 그럼 우리 반 학생은 13명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학생 수가 10명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안에 벌써 2번 손 든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두 과목을 동시에 손을 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A라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 B라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둘이 더했더니 13명이에요. 그럼 그 3명의 중복 인원은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럼 실제 A에는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영어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 손 들었다면 순수하게 수학만 좋았다고 손 든 사람은 3명이 되고 순수하게 영어를 좋아한다고 손 든 사람은 4명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10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복된 인원은 이쪽에서 셌는데 이쪽에서 동시에 세다 보면 인원이 안 맞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의 개수는 빼주는 거죠. 그래서 6명에서 7명을 더한 다음에 중복된 인원수 3명을 빼낸다. 그 내용인 거다, 여기도. 3의 배수를 세고 8의 배수를 세다 보면 각각의 개수를 더하다 보면 셋방울 2번 세기 때문에 그 중복된 경우를 빼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이걸 배우면 좀 쉬운데 교과 구조사 얘는 지금 집합을 안 배우려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 배운 학생들은 이 공통된 부분 빼낸다라고 할 때 조금 순간 착각을 좀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집합을 배웠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 배수 처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넘어갈 때 1, 4, 7, 10, 13 어떤 느낌인지 알겠시겠죠? 어떤 숫자예요 지금? 숫자의 간격이 각각 3씩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각각 3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나중에 지금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배수 처리하고 개수 세을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이야 쉽잖아. 3의 배수 1부터 50까지 숫자를 뭐 3으로 나누고 1부터 50까지 숫자를 뭐 8로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이게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개수를 막 내가 쭉 세다 보니까 뭐 이런 개수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배수들도 아니고 간격이 3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냈을 때 여기까지 만약에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안에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걸 만족하는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좀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 일일이 다 세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규칙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사실 이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등차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등차수의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등차수를 설명할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규칙만 잠깐 보시면 돼요. 규칙만. 숫자가 지금 얼마씩 커지죠? 아까 말한 숫자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3씩 커지지. 그렇지? 이거 푸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3씩 커지면 3이라고 쓰시고 일단 자연수,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n이라고 합시다. x라고 써도 괜찮아요. 됐니? 그리고 뒤에 상수를 붙일 텐데 더하기 빼기 상수를 붙일 거거든. 얼마를 붙일지 고민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숫자예요. 그치? 자연수, 이 배열되어 있는 자연수 넘버링 중에 첫 번째 숫자예요. 그럼 n에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돼요. 그래, n에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자연수 2가 나와요. 이 배열상 세 번째 자연수 2가 나와요.
됐니? 그럼 이게 관계식이 된 거야. 그 관계식의 253. 이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2n의 값은 255. 숫자 잘못 썼네요. 252로 합시다. 아니네. 아, 맞구나. 네. 255 이렇게 돼요. 그럼 양변을 뭐지? 3n이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n값은 85. 여기까지 총 자연수에서 몇 개 있는 거냐면 85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등차수를 안 배웠지만 가벼운 규칙을 통해서 관계식을 세우면 그 안에 자연수 몇 개 있는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뭐 이런 문제, 연습 문제 아무거나 또 만들면 됩니다. 여기 2, 6, 10, 14, 18 이렇게 가요. 여기에 282 여기까지 몇 개 자연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숫자의 간격이 얼마씩 벌어지죠? 4씩 벌어지죠. 그럼 4n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연수에 2가 나오려면 뒤에 빼기 2가 붙어야 되겠죠. 이 규칙이 이 나열되는 숫자들의 규칙이에요. 그게 282가 될 때니까 넘어가게 되면 4n의 값은 286이 됩니다. 280, 이게 4의 배수가 아니네요. 284로 바꾸면 이게 284로 바꾸면 280, 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282가 맞잖아. 아까부터 왜 이래? 더하면 284가 되죠. 그 양변 4로 나누면 71. 이 안에 71개의 자연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렇게 약수, 배수, 개수, 그러니까 배수 계산할 때 끝자리 숫자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50까지인데 뭐 200까지 자연수 중에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나누면 되긴 하는데 시작이 선생님이 말하는 건 시작이 1부터일 때는 쉬워요. 근데 1부터가 아니고 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 각각 8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두 자리니까 10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니 1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또 앞에 또 몇 개를 또 잘라내야 되는 거야. 개수를 또 빼내야 되는 거지. 아니면 50부터 2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 50 앞에 숫자를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게 되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왕 설명한 건데 지금 눈빛들이 뭐 재미없지. 비웃었어? 자, 이 똑같은 문제 여기 앞에만 바꿔볼게요. 네가 해봐. 안 되겠어. 하도 졸려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4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네가 해봐. 4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봐. 개수가 몇 개죠? 몇 개입니까? 응? 뭐라고? 동의하세요? 동의? 입사 나오긴 했는데. 이게 세는 방식이 다 약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세는 방식이 다 달랐을 겁니다. 뭐 일단 40보다 큰 3의 배수부터 먼저 찾아보면 뭐부터 시작해요? 42부터요. 어디까지 가나요? 99까지. 8의 배수는 48부터 그럼 이게 공통된 배수 24의 배수는 48 72 9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에 개수를 세야 될 때 위에 개수 몇 개예요? 이걸 셀 때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예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먼저 세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100개. 그 중에 3의 배수는 33개. 그 중에 앞에 40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40까지 3의 배수의 개수는 13개. 이렇게 20개. 얘도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개수 12개? 그렇지? 12개. 8의 배수. 그 중에 1부터 40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40까지 8의 배수의 개수는 5개. 3개. 그래서 20에서 7을 더한 다음에 3을 빼면 24개. 자,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풀이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개수가 크지 않고 앞에 자리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빼는 것도 좀 쉬워지는데 이렇게 어디 중간에서 뭉퉁 앞에 거 빼내고 뭉퉁 중간에서부터 어디까지 딱 구하라 하면 앞에 게 몇 개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규칙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3의 배수, 8의 배수니까 괜찮죠. 아까 좀 배수가 아니고 좀 숫자의 간격이 일정하지만 시작 위치가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계산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지. 이런 방식도 있지만 다른 방식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숫자의 간격이 얼마씩 벌어져요? 30. 그럼 이게 3연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 첫 번째, 제 1항, 제 첫 번째 숫자에 42가 나오려면 여기 뭐 더해야 돼요? 30. 9를 더해야 돼. 이게 얘네 규칙이에요. 그래서 n에 1 집어넣으면 42, n에 2 집어넣으면 4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99가 될 때까지 숫자니까 넘어가면 3n의 값은 빼게 되면 얼마 남죠? 60. 그래서 몇 개 남죠? 20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밑에 것도 이거는 숫자가 8씩 커지죠? 8n으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장에 48이 나오려면 뒤에 40이 붙어야 돼요. 그게 96이 될 때까지 숫자니까 96이 몇 번째인지 알고 싶으면 끝에 96을 쓰면 되겠죠. 넘어가면 8n의 값은 56, n은 7. 얘는 20개, 얘는 7개. 그래서 3개 빼내면 정답은 24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잠깐 자, 1번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음화정이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물론 시계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건 중복 조합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이 앞에 이제 개수가 붙어가지고 좀 더 복잡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걸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세 개의 숫자, 좀 x, y, z라는 세 개의 부정방정식이죠. 이 부정방정식 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정수의, 실수의인데 이건 정수의이기 때문에 적당히 뭐 인수분해 한다거나 이제 구구단으로 짜맞춰야 되는데 이건 뭐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아니라 그냥 약간은 노가다성이 필요해요. 근데 숫자 중에 각각 문자의 개수가 3이 제일 크죠. 큰 수를 먼저 계산해서 처리해줘야 나머지를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z가 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를 먼저 따져봅니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게 뭐예요? 0 또는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 z에 0이 온다면 그때는 x 플러스 2y 값이 10 이런 조합이 하나 있을 테고 자, 이런 조합이 하나 있을 테고 z의 값에 만약 1이 온다면 이거 합치면 3이죠? 아니 7이죠? 넘어가면 얘네 합치면 7이 돼요. x 플러스 2y가 7인 조합. 그럼 z가 2가 된다면 얘네 합쳐서 4가 돼야 되죠? z가 3이면 얘는 1이 돼야 돼요. 이 조합밖에 없겠죠? 이제 z가 4가 되게 되면 x 플러스 2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 아닌 정수면 0 아니면 자연수인데 0 아니면 자연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2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조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조합을 찾아가는 겁니다. x, y 조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y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y를 먼저 맞춰주는 게 나쁘지 않지만 2가 붙었을 때는 오히려 x를 맞추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봐봐. x에 수를 집어넣어. 그럼 넘어가면 2y 값은 10-x인데 2y는 짝수잖아.
그럼 여기 있는 x가 넘어왔을 때 x를 뺐을 때 이 x가 홀수가 되게 되면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짝수 2, 4, 6, 8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를 뺀 거니까요. y는 4가 되고 4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6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8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이렇게 돼요. 10은 안 되겠죠? x가 10이 되면 y가 0, 되네요. x가 10이 되게 되면 y는 0까지, 지금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조합이라면 순서상이 x, y, 이제 z는 무조건 지금 0인 상태입니다. z는 0. 그럼 2, 4, 0 하나, 3, 4, 0 하나, 6, 2, 0 하나, 8, 1, 0 하나, 10, 0, 0 하나. 그럼 총 몇 가지냐면 5가지죠. 이 케이스에서는 5가지가 나와요. 자, 이런 패턴대로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단순 계산 구구단 처리 문제니까. 그럼 여기 경우의 수 5가지,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각각 구하신 다음에 합쳐야죠.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Z가 0인 동시에, 1인 동시에, 2인 동시에, 3일 수 없으니까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안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 뭐 이걸로 좀 시간 잡아먹기 좀 그래서 앞에 하나 예를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도 그런 패턴대로 흘러가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2x 더하기 y가 7 이하,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닌 부등식인데 똑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제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그럼 이런 케이스도 이거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x, y 순서상을 찾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x 앞에 2가 붙었죠. 짝수잖아요. 그럼 y를 먼저, 원래는 앞에 있는 큰 수를 계산해야 뒷 거를 계산하기가 편한데 짝수인 케이스는 뒷 거를 계산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개수를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기 편하기 때문에 y 값을 먼저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y가 1이 되게 되면 7 빼기 1 하면서 이게 6이라는 짝수가 나서 가능해져요. 근데 y 값이 만약 2가 되게 되면 7 빼기 2, 그럼 이게 홀수가 되고 2x가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다 되겠네요. 네, 이건 부등식이라 다 되네요. 네, 부등식이라 뭐보다 작은 것들은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x도 괜찮고 y도 괜찮고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내가 x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x는 자연수니까 1부터 x1, 2, 3까지 가능하죠? 4는 안 되겠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식을 처리할 때 이게 넘어가서 y 값은 7-2x랑 같죠.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y가 5 이하의 값, 그러면 1, 2, 3, 4, 5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y는 3 이하의 값, 1, 2, 3. 3 집어넣으면 y는 1 이하의 값, 1. 그래서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1,1, 1,2, 1,3. 결국은 y의 개수. 마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잎과 줄기, 줄과 잎 그런 문제랑 비슷하죠. 개수를 이제 세서 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0자리, 1자리 나눠져 있는데 10의 자리 규칙은 소수여야 돼요. 근데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일단 구조 자체가 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9까지만 가능하죠? 딴 건 안 되잖아요? 10자리 0이 올 수는 없는 거고 10자리 10이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1의 자리 숫자도 역시나 1부터 9까지 숫자가 옵니다. 대신에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소수 2, 3, 5, 7.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홀수 1, 3, 5, 7, 9. 위에 4개, 아래 5개, 더해야 되고 곱해야 돼요. 쉼표도 있고 뭐이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둘 다. 10자리는 이걸 좀 만족하고 동시에는 이걸 동시에 1의 자리는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4, 5, 20까지가 정답이 되고요. 이번 문제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물론 전개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cx 플러스 cy 항의 개수 6개.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게 문항수가 많아지고 이게 계산 자체가 뭐 거듭되고 있다거나 계산 자체가 좀 항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이제 불편해져요.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 뭐 분배해서 개수 찾는 뭐 곱셈공식 문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전개식이라는 거는 앞쪽에 있는 가로에서 항을 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A를 뽑았죠? 뒤쪽에 있는 가로에서도 항을 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X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만들어진 항은 AX라는 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전개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뒤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인데 둘을 동시에 선택해서 곱해야 항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곱해 법칙이죠. 얘도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간혹 이제 저기 이제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거나 거듭 제곱 처리되어 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X 플러스 Y. 자, 이걸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3개, 2개, 곱해서 6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배운 대로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여기에 X 플러스 Y. 그럼 여기에 항이 6개, 여기는 2개 곱하면 총 12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낱개로 다 처리해야 돼요. 네, 대표이제 4번 문제. 단을 구하시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다.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1학년 때 더군다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일일이 다 나열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는 뭘 이용했었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했었죠. 기억이 나실까요? 12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칸 같은 데 나눠 놓고 2의 거듭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어쨌든 12는 2와 3의 곱인데 약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1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2가 한 번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가 2번 필요할 수도 있고 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3의 조합도 마찬가지죠. 1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3을 한 번 곱해도 되고 여기서 나온 숫자가 1,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3, 6, 12 따라서 여기서 12의 약수가 나온다. 그 개수는 요 칸 안에 여기 들어있는 칸의 개수. 근데 칸 개수 세다 보니까 세로로 3개, 가로로 2개, 3 곱하기 2. 근데 이 3 곱하기 2는 엄밀히 말하면 2 위의 지수 2에다가 1이 한 칸, 칸수가 2의 1제곱, 2의 제곱 두 칸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1이 한 칸을 잡아먹죠. 곱하기 2가 왜 2였냐면 3의 1제곱, 3이 필요한 칸은 한 칸인데 거기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이 한 칸을 더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그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지수에 각각 1씩 더한 값을 모두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런 꼴일 때 주어져 있는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왔었죠. 71을 소인수 분해하신 다음에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나오겠죠. 근데 미분 문제 또 있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7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가 나오죠. 여기는 36이 나오네요. 2가 나오고요. 18이 나오고 2가 나오고 9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2가 3번, 3이 2번 2가 3번, 3이 2번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총 12개.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2번 문제 72와 108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최대 다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공통된 약수를 찾는 건데 귀찮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했었죠. 중1 교과입니다.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72와 80, 108의 최대 공약수 36?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3이 되겠네요. 서로소. 그럼 36이 최대 공약수. 결론은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달렸을 뿐이지 결론은 36의 개수, 3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란 말이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인데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뒤에 개수란 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 36의 약수의 개수 이런 문제가 된 거니까 위랑 똑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27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데 이런 거는 1번, 2번은 너무 문장이 좀 쉽고 3번이 그나마 좀
270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근데 270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그래 10 곱한 건데 10은 2 곱하기 5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래.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한번 잠깐 들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12를 했었죠? 12를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근데 만약 12의 약수 중 3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2를 약수를 직접 구해보면 1, 2, 3, 6, 4, 6, 12 이렇게 되죠. 이 안에 3의 배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가 나옵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3의 배수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일일이 구하기는 좀 귀찮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나 뭐 하냐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소인수분해 된 상태고 3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2 중에 3의 배수를 찾으려면 꼴이 3 곱하기 어쩌고 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3의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은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의 제곱이 있는데 결국은 3은 무조건 하나를 빼줘야 되고 이 뒤에 붙여지는 약수를 갖다 쓰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줄 수 있는 숫자는 2의 제곱이 최대값이니까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쓰시면 3이 곱해져 있는 3의 배수이며 12의 약수인 개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2의 제곱의 약수는 치수가 2잖아요. 거기다 1 더하면 3개. 그래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된 겁니다. 얘도 그런 느낌이죠. 이 숫자가 270인데 270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3 곱하기 어쩌고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소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3 하나를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뜻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일씩 더한 값을 모두 다 곱한다. 그러면 12개인데 이 12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당연히 이 숫자들은 전부 다 3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의 약수는 지금처럼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바깥으로 일단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의 소인수분해 된 결과에서 그 소인수분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시면 3의 배수를 찾을 수 있다. 그 안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 느낌이라 이쪽 단어는 뭐 소인수분해를 잘해라. 뭐 이런 뜻이죠. 이건 뭐 앞에 얼핏 비슷한 거 했었는데 저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 보시면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죠. 근데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길이 있으며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길이 있지만 A에서 D로 직접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 출발해서 D 지점 가려면 방향이 두 방향이라는 얘기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케이스 아니면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케이스. 근데 미리 고민해야 돼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죠. A를 갔다가 B를 가는 동시에 C를 갈 수는 없잖아. 사람이 두 명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각각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A, D로 가는 케이스는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가 4가지고 여기는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A에서 B로 가고 동시에 B에서 D로 가는 거니까 3가지. 이거는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과 곱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얘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 여기 12가지, 여기 6가지. 근데 얘네들은 각각은 곱의 법칙이지만 위아래는 곱의 법칙이 아닌 합의 법칙이니까 총 18개, 18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말 잘 읽어야 돼요. 그냥 막 풀지 마시고. 같은 지점을 2번 반복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갔던 데를 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든다면 A에서 B로 갔어요. 다시 B로 들어왔다가 C로 가요. 그 D로 가요. 이런 케이스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A라는 지점을 2번 반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빼다 보니까 요 조합밖에 없다는 뜻이고 2번 민지와 승현이가 A 지점 출발해서 D 지점 가는 방향을 구하는데 밑에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이니까 B하고 C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따라서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민지가 지금 코스가 두 가지잖아요. A에서 B로 가서 D로 가는 코스 아니면 A에서 C로 가서 D로 가는 코스.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이 코스를 민지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승현이는 이 코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코스 아까 몇 가지였나요? 12가지. 얘는 6가지. 자, 이번에는 각각의 사건이 두 개잖아요? 이건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야, 너 손가락 똑바로 안 할래?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면 이 새끼 이게 더하라는 얘기가 곱하라는 이게 뭐야 이게? 더한 거야? 곱한 거야? 더하라고? 네. 곱하셔야죠. 이거 왜 곱해야 됩니까? 민지와 승현이가 A 지점에 출발해서 D 지점 가는 방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가는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민지가 이 코스를 선택하면 동시에 승현이는 이 코스를 선택해야 돼요. 사람이 두 명이니까. 그리고 한 명이 이 코스를 선택해.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이 코스를 선택할 수 없지. 이 코스 선택할 수 없지. 당연히 이 코스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합의 법칙이라면 지금 민지가 갈 수 있는 코스, 그 다음에 승현이가 갈 수 있는 코스가 선택이 된 상태인데 이게 만약 합의 법칙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이라는 얘기예요. 얘만 계산하거나 얘만 계산하거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민지가 가는 코스 계산해야 되고 동시에 네가 갈 수 있는 승현이 네가 갈 수 있는 코스는 몇 가지니? 그럼 6가지. 곱하면 72가지. 인데 이 코스는 민지가 위 코스, 승현이가 아래 코스를 갔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 경우는 꼭 이것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 승현이가 위에 있는 코스를 가게 되고 민지가 아래에 있는 코스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한 바는 서로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12가지, 얘는 6가지. 마찬가지로 72가지. 이번에는 또는이죠. 이건 뭐냐면 1번 코스를 민지, 2번 코스는 승현이가 가는 경우와 1번 코스를 승현이, 2번 코스를 민지가 가는 경우는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민지는 1번 코스인 동시에 2번 코스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각각의 사건들,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덧셈한다. 따라서 144가지다. 앞에서 우리가 합곱할 때 아주 쉬운 내용은 이해가 쉬워. 근데 이렇게 봐봐.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문제가 한 번 더, 두 번 더 진행됐을 뿐이지 그냥 흔히 말하는 대표 예제인데 앞에 간단한 합이나 한 간단한 거면 쉽게 이해가 됐지만 그때 할 때만 해도 사실 여러분 속으로 콧방귀 뀌고 있었잖아요. 아유 뭐 고등학교 문제라고 별거 없네. 쉽네 이랬는데 문제 조금만 진행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이걸 더 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난이도로 본다면 중하 문제예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중하. 중도 안 된다는 얘기야. 중하. 뭐 하 정도는 아니지만 중하.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중, 중상, 상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거란 얘기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막 이것들이 막 진짜 머리를 쪼개기 시작할 겁니다. 더하는 게 맞는가? 아닌 것 같은데 곱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 기준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얘는 이래서 덧셈하는 거고 얘는 이래서 곱셈하는구나. 아무리 쉬워도 그 논리적 기준을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그냥 쉬우니까 휙휙휙. 근데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색칠하는 문제는 이게 쉽고 어렵고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쉬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됐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할 때 같은 색깔을 중복해도 되지만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해요.
그 여기다 빨간색 칠해놓고 나서 여기다 빨간색 칠하게 되면 이거 영역이 구분이 안 되잖아. 같은 색깔로 칠해지기 때문에 영역 구분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웃하는, 바로 이웃하는, 그걸 다른 말로 인접이라고 표현하죠. 붙어있는 땅, 이웃하는 땅, 인접하는 땅은 같은 색깔로 칠하지 않는다. 하지만 칠했던 색깔을 또 칠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영역이 좀 넓은 것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많은 영역과 겹쳐 있는 거 있죠? 그거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좀 문제 풀기 좀 유리하니까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계산해요. 5가지. 그럼 B에는 A가 칠한 색깔 빼고 나머지 4가지. 그럼 C는 A와 B와 인접하죠? 그럼 A에 칠한 색깔, 그 다음 B에 칠한 색깔 빼고 나머지 3가지. 그럼 D는 A랑 C랑 인접하잖아요? A랑 C랑 인접한다는 얘기는 A 칠한 색과 C 칠한 색만 피해주면 되지 B랑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얘는 다시 3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E도 A랑 D만 인접하지 B, C랑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B, C에서 뭘 칠했던 얘는 또 칠할 수 있는 겁니다. A, D만 피해주면 되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5, 4, 3, 3, 3.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 빼고 여기는 27이죠? 곱하면 27에 2 곱하면 54에 10 곱하면 540. 네, 이렇게 개수가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안 어려워요. 근데 뒤에 아마 연습 문제 보면 있지 않을까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4번. 4번 같은 케이스가 좀 헷갈리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문제가 2개 있으면 하나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4번에 힌트를 드리면 다른 것들은 그냥 차례대로 뭐 하나 칠하고 나머지는 피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4번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게 위의 문제랑 다른 게 4번은 봐봐. A하고 대칭점에 있는 대칭 위치에 있는 C하고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서 BD가 칠해지는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A에서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얘는 피해줘야 되죠. 파란색. 얘는 B만 피해주면 되지. 색깔이 만약에 지금 몇 개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4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주노초.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빨간색, 여기 주황색. 그럼 여기는 주황색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색이 아닌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라. 얘 빨간색인데 힌트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설명하는 건가? 얘 빨간색인데 A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B는 내가 헷갈리네. A는 빨간색, B는 주황색인데 C를 주황색이 아닌 색 중에 초록색을 칠했어. 그럼 D는 AD랑 AC랑 이웃하잖아요? 근데 A가 빨간색, C는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D는 빨간과 초록을 피해야 되겠죠. 그럼 남은 색깔이 2가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빨간색이고 B가 주황색인데 C가 B만 이웃하지 A랑은 이웃하지 않는 거다. 이웃이 되려면 이런 그림상, 평면 도형상 이웃이 되려면 선을 공유해야 돼. 선을 공유해야 인접이 돼요. 조금이라도 선을 공유해야 인접이 돼. 점을 공유하는 거는 인접이 아니에요. 아셨죠? A와 C는 점은 공유해. 하지만 선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A에서 빨간색, B에서 초록색 칠했는데 만약 C가 빨간색이야. 그럼 D는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A와 C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서 D가 칠해지는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얘 얘 4개, 그럼 얘 3개, 그럼 얘 피해주고 몇 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칠한 D가 A, C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와 C가 같은 색깔일 때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A와 C가 다른 색깔일 때 몇 가지 나오는지,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정확히 말이 맞는 거지. 보신 바와 같이 A, C에 칠해지는 색깔의 종류에 따라 D의 개수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앞에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뭉뚱그려서 쭉 순서대로 푸는 그런 케이스를 풀면 답이 안 맞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연습 문제를 다시 할 때 좀 그런 걸 민감하게, A씨가 같은 색이냐 A씨가 다른 색이냐 이걸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안 한 게 아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이 수업을 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6개월 전에 이 수업을 하셨어요. 저번 겨울방학 때, 그때 우리 방학 때 수학, 지금 교과상 수학화 있죠. 수학화 마지막 파트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전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대표 예제 7번 문제.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는데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돈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원은 돈을 안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건 지불법이 아닌 거니까 일단 빼겠다는 거죠.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 차이점이에요. 방법 수와 금액 수는 어떤 상황은 같은데 어떤 상황은 같지 않아요. 그때 일단 방법의 수를 봅시다. 내가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요. 이거 한 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불 방법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수. 그럼 돈을 낼 때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이게 왜 2가지냐면 돈 낼 때 100원짜리를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내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만 본다면이야. 나머지 일단 좀 이따 따로 계산할 테니까 100원짜리 동전으로 본다면 100원짜리 한 개를 쓰면서 지불할 수 있겠지만 쓰지 않고 지불할 수도 있을 테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그럼 5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겠죠. 50원짜리가 2개니까 돈을 낼 때 50원짜리 하나를 내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 아니면 50원짜리 2개를 내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 아니면 50원짜리를 안 내면서 지불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동전 개수의 1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10원짜리를 4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개 사용하는 경우, 2개, 하나, 아니면 안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안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5가지. 됐니? 그럼 남은 거는 이들을 다 곱해야 돼, 더해야 돼요. 다시.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또 이상하게 한다, 또. 덧셈인지 곱셈인지 헷갈리게 하고 나중에 내가 이거다! 그럼 그때 살짝 모양 바꾸려고 그랬지, 또. 2, 3, 5의 곱이야? 아니면 2, 3, 4의 합이야? 2, 3, 5의 합이야. 어떤 게 맞아요? 이거 뭐야? 합이야? 1번? 1번이 맞다는 거야? 2번? 뭐, 2탈 틀렸다는 얘기야? 위에 게 맞죠. 곱이 맞습니다. 왜 곱이 맞냐면, 선생님 100원짜리를 쓰면서 50원짜리 동시에 쓰고 10원짜리 동시에 쓰고 동시에 안 쓰고 그 100원짜리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국어적 해석의 문제인 거야.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데 국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합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이건 곱이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니 선생님 이게 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합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100원짜리 쓰는데 50원짜리와 10원짜리는 동시에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50원짜리, 10원짜리 안 쓰게 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건데 네가 말한 100원짜리는 만약 하나를 썼어. 50원짜리, 10원짜리를 안 쓴단 말은 100원짜리는 하나 쓴다. 동시에 10원짜리는 안 쓴다. 동시에 50원짜리 안 쓴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보면 약간 말장난처럼 보이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이 개념인 거야. 100원짜리 하나 쓴다. 동시에 10원짜리 안 쓴다. 동시에 50원짜리 하나 쓴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곱이 맞는 표현이야. 한글로는 100원짜리 쓰고 나머지는 동시에 선택 안 하는 거니까 동시에 선택하지 않으면 합 아니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책 읽으라고, 제발 좀. 이걸 왜 여기서 왜 내가 국어적 문법 여기서 왜 설명하고 있어, 내?
됐나요? 단 마지막에 뭐 빼야 되죠? 100원짜리 선택하지 않는다, 50원짜리 선택하지 않는다, 10원짜리 선택하지 않는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안에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안에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안에는 선택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하다 보면 모두 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이걸 제외한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1번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집을 방법수는 아마 위에 개념에도 있을 텐데 집을 방법수는 각각의 동전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요. 이유는 지불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다 곱하시고 마지막에 1 빼시면 지불 방법수가 나옵니다. 이건 안 어려워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인 거지. 어렵진 않지만 얘가 문제가 돼.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 수는 아까 방법수랑 크게 뭐가 다른 건가? 다르니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왜 다르지가 생각돼. 왜 다른 거지? 왜 다르냐면 만약에 네가 편의점을 갔어. 어떤 물건을 샀어. 근데 아저씨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10원이야 라고 했다 칩시다. 110원이야. 네. 근데 아까 이 110원에 지불 방법에 보면 내가 100원짜리 하나 꺼내요. 그리고 10원짜리, 50원짜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원짜리는 한 개를 선택해서 110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100원을 쓰지 않고 50원을 2개 쓴 다음에 10원을 한 개 써도 돼요. 됐니? 근데 아까 지불 방법의 수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지. 당연히 다르지. 지불 방법이 다르잖아. 100원짜리 썼냐 안 썼냐, 50원짜리 썼냐 안 썼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지불 방법이 다른 거야. 하지만 지불 금액은 똑같죠. 약간 느낌이 이건 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건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주는 사람 입장이야. 내가 돈을 줄 때 아저씨가 110원이야 할 때 내가 주머니에 손 꽂고 얼마를 줘야 되지? 110원이니까 어떻게 주지? 근데 나는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50원, 내가 지금 50원짜리가 너무 많으니까 50원짜리 좀 써야 될 것 같아. 밑에 거. 아니야, 그냥 100원짜리 빨리 하나 주고 빨리 계산하자. 위에 거. 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주는 거지. 근데 아저씨는 저 혼자서 막 소리 꾸죽꾸죽 하고 있는 거야. 꾸죽꾸죽을 하더니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100원짜리 내고 10원짜리 하나 주더니 그래 가져가려고 때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다시 드릴게요. 이걸로 밑에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은 두 가지 경우로 줬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어차피 110원 받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주는 방법수와 그 다음에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는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수는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해요. 지불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동일한 중복이 발생해. 근데 이제 와서 아까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답이 몇 가지였죠? 2, 3, 5 곱하기 빼기 1. 그래서 30까지 해서 1 빼면 29개. 29가지의 지불 방법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얘처럼 20가지 안에 얘나 포함되겠죠. 110원 넣는 케이스 중에.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될 거 아니야. 지불 방법을 본다면.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빼내야 돼요. 또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않을 거 아니야. 120원, 130원 하다 보면 여러 번의 중복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때마다 다 또 일일이 우리가 이걸 수용도로 나누어서 다 쪼개놓고 계산한 게 아니고 쪼개놨다면 그나마 쪼개놓은 거라고 있으면 그 안에 이거는 돈이 중복되네? 얘랑 중복되네? 그럼 한 개씩 빼내자 하겠지만 어차피 그걸 문제 처음 때부터 수용도를 푼 게 아니고 개념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수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빼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중복이 발생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10원짜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50원짜리 두 개를 사용하면 100원짜리 한 개를 사용하는 금액과 동일해지다 보니까 지불 방법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불 금액이 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니? 여기서 방법수와 금액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화폐 단위에 붙여서 돈을 내다 보면 중복이 발생할 때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개수를 그 화폐 단위를 통일해서. 그럼 통일하려면 보통 큰 돈인 100원짜리를 작은 돈인 50원짜리로 환전하시는 겁니다. 그럼 100원 한 개를 50원짜리 두 개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4개였던 거를 이렇게 변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 형태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10원짜리 4개 붙여봐야 50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 금액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불, 이 상황이 되면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는 이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중복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개수를 계산하시오. 여기 방법수를 계산하시오. 4에다 1 더하면 5. 4에다 1 더하면 5. 거기서 똑같이 돈을 안 낸다는 경우 빼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시면 됩니다. 지불 금액에서 중복이 발생한다. 같은 돈이 두 번 처리돼서 똑같은 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하시는 거죠.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하십니다. 그러면 환전한 다음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부터는 지불 방법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불 금액수는 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드렸잖아요. 교란순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뻔하다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6명씩, 7명씩을 교란순열 문제 풀다 보면 그 가지수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세냐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학생들을 시험 망치라고 내는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출제할 수가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개수를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아까 말한 3명의 교란순열은 2가지죠. 이건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쉬우니까. 낼 수 있는 거는 4명에 대한 교란순열 아니면 5명에 대한 교란순열이에요. 그럼 4명에 대한 교란순열은 9가지. 5명의 교란순열은 44가지. 이거 이거 시험장에 3명 그냥 시험 망치는 거다. 아직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모르진 않아. 외우고 있는 애나 안 외우고 있는 애나 연습할 때 풀려고 하면 답은 똑같이 44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시험에 지금 시간 없는 판에 이거를 지금 이 44가지가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겠다고? 이거 아까 말했던 시험 망치겠다 작정한 짓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외우세요. 네가 수학 선생님인데 내가 무슨 아인 과목 선생님도 아니고 웬만하면 내가 외우란 말 잘 안 하잖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라는 것들은 꼭 표시해놓고 참고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BCD 4명의 학생의 시험을 본 후 이 4학생의 시험지를 선택해 채점하려고 해.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을 때 시험지를 나누는 경우의 수 정답 9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면 조금씩 이제 세분화가 됩니다. 여기 문제 보면 아마 세분화된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뭐 9가지, 그냥 44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재밌게 문제를 만들어서 단순히 답이 9개, 44가지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상황을 다시 분류해서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왜냐면 앞쪽에 지금 연습 문제가 좀 덜 처리되는 상황에서 이쪽 연습만까지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과제 수행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자기가 시간 내서 하는 건 괜찮아. 내가 시간 내서 어차피 시간 났어. 좀 더 풀래. 어차피 나중엔 과제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결아?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까지 무조건 풀려고 말하진 않을게요. 꼭 여기까지 풀어라! 라고는 아닌데, 최대한 푸는 데까지는 푸세요. 그러면, 왜 그러면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 그럼 올해가 교재 검사하고 뒤쪽 진도를 나올 거거든? 그럼 뒤쪽 진도를 나오게 되면 순열조합 진도 나오게 되면 또 여기서도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순열조합은 한번 배워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도 있고 새로운 기호,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은 문제 풀 때 머리가 조금 쪼개지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앞에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뒤에 거 이제 이 과제가 여기서 이쪽 내용이 정리돼서 이쪽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이 연습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놔야 내일 월요일 날 과제 좀 줄어들 텐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시간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걸 안 하고
아니 뭐 선생님 여기까지만 풀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마 월요일 날 잘못하면 밤에 또 잠 못 자시고 좀 이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되 일단 선생님 검사는 연습 문제 전까지 중단은 연습 문제 전까지만 일단 검사를 하겠지만 그 뒤에 숙제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기특하게 네, 칭찬해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 앞쪽에는 연습 문제 마무리 해 오셔야 됩니다.